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입니다. 앞으로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데 해법은 없을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으로 재점화된 민주당 내홍에 BTS와 아미가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오늘까지였는데 현역 의원 도전자가 0명입니다. 각각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30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중대 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필요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강력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발사 장소를 유력한 동창리에서 임박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일본은 자국 영역에 낙하물이 떨어진다면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나 노조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괌에 고립됐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차례대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귀국 행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괌 전기 노선도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서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습니다. 바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남아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관계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검찰 공소장과 청문조서에 나온 대로 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퇴근길 취재진 앞에 선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매우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이번 면직 제가를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시효 끝에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거란 관측이 높은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현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청문회를 통과한 새 위원장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방통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는 앞으로도 계속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번엔 부결됐습니다. 제의 요구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3분의 1 넘는 의석수를 가진 여당의 당론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방송법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좀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 대응과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도 여소야대 국회에 치열한 정쟁의 단면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도 쟁점 법안들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준법투쟁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법 집회엔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도 함께 열리는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집회 대응을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정부가 노동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어가면서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된 아픈 과거에서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는 현장 해산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전국 현장에 120여 개의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공무집행이 방해되면 현장 검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특히 신고된 시간을 넘겨 이루어지는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지도부가 줄줄이 입건된 2주 전 1박 2일 도심 집회를 직접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노숙 집회 때 고용노동청 앞에 있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해당 간부를 불러 정말 현장에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금속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며 경제 산업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에 귀 기울여 파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아차 지부가 찬반 투표나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 파업에 동참할 경우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면서 참여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파업을 자제하라는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불법 낙인 찍기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일 예정된 총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교섭 시기와 조정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고위직 간부뿐만 아니라 4호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레부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선관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 3급 A과장 딸의 경력 채용 면접 심사표입니다. 당시 면접관은 모두 4명. 그런데 심사표 4장의 인적사항 필체가 동일하고 점수 또한 우수 넷, 보통 하나로 모두 같습니다. 면접관 가운데 2명은 A과장과 동료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 외에도 4, 5급 직원 자녀들도 특혜 정황이 포착돼 의심 사례는 1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를 열었고 인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입을 연 노태학 위원장은 연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권에서 위원장님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번째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면직안 처리와 함께 특별감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또 자녀들 채용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만큼 수사 일회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관련 비리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레부터 전수실태 조사를 예고하고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노태학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원내 지도부에서 거기에서 더해서 따로 드릴 의견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다음 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캠프도 금품을 뿌렸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파악한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의 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고 봤습니다. 대의원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4월 말에는 지지율이 2위로 밀려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의원 투표 비중은 45%에 달했던 만큼
캠프 핵심이던 윤관석 의원이 대의원 포섭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서 내렸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윤 의원이 결국 지지율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까지 뿌리겠다고 결심한 건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4월 28일과 다음 날 윤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대의원 설득 등을 명목으로 돈봉투 20개를 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의원으로선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영장 청구서지만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대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에 나선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기반 삼았던 우원식 의원 가운데 어느 캠프에 대한 정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현 단계에선 범행 배경으로 파악한 내용일 뿐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두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내부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탈당 뒤에도 민주당 행사를 찾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시당 여성위원회 워크숍 행사에 이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공식 초청하지는 않았고 해당 일정은 여성 지방의원을 비롯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공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당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라 지인의 요청으로 저녁 자리에 잠깐 인사차 방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MBC 노조 측은 경찰이 보복성 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MBC 사옥 1층, 노조원들이 부당한 방송장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MBC 소속 임모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결국 보도국에서는 압수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지만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에서는 휴대전화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스스로 민주당 인사라고 칭하는 A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A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게 고발인인 김 의원의 주장. 경찰은 임 기자도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해 고소당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보복 수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출 혐의자가 MBC 기자가 아니었다라면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고발 사건의 피해자 격인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또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 일에 관여한 건 없는지 먼저 점검부터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의 MBC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언론이나 노조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언론 탄압 프레임을 쓰여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기관을 탄압과 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경험에서 나온 무지성 탄압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라면서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라면서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발사 장소로 유력한 북한 동창리에서는 임박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낸 입장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다음 달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못 박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 합동화력 경멸훈련과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미국 전략핵잠수함 SSBN 한국전개계획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이 미국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할 것이라며 무인정찰기 시험 가능성 등을 시사했습니다. 발사지로 유력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두 곳엔 이미 임박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기존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장착할 때 사용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밀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새로 건립 중인 새 발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식 가건물은 인공위성과 로켓을 결합하기 위한 건물로 일단 수평 상태로 결합이 완료된 이후에는 건물 자체를 발사대 옆으로 옮겨서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회담을 진행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정찰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만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즈음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를 중심으로 대비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하면서 자국 영역에 낙하물이 떨어지면 요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대응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쏘는 발사체를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衛星と称したとしても、この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これは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각종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사체가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자국 영역에 낙하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요격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弾道ミサイルが実際に我が国の領域に落下する恐れ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迎撃を含む必要な措置を取ることとなります。 이를 위해 오키나와 주변 섬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전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한미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졌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발사를 발사체의 안정된 비행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반경 능력 보유를 위한 각종 조치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한일 지소미아 논의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펴본 정부 시찰단이 내일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내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5박 6일 동안 진행한 일본 오염수 처리 현장 시찰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 오염수 이송과 희석, 방출 관련 설비 검증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도요셋 위성 3호가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요셋 3호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서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 수신 정보 상세 분석에 착수하고 한두 달간 위성 분야 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합니다. 괌 공항의 운영 재개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현재 고립됐던 여행객 3천여 명이 차례로 귀국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관광객들도 내일이면 대부분 국내로 돌아오고 괌 정기 노선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짐이 잔뜩 실린 카트를 밀고 나오는 사람들. 괌에 고립됐던 한국인들을 태운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안도감이 깃듭니다. 그냥 빨리 보고 싶다고 해주고 싶어요. 호응해줘야죠. 괌으로 즐겁게 여행을 떠났다가 맞닥뜨린 천재지변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물도 전기도 끊긴 현지에서 비행기가 다시 뜰 날만을 기다리며 일주일가량을 버텨냈습니다. 비상등으로 좀 오르내리면서 이제 많이 탈진이나 탈수 오는 임산부분들도 계셨고요. 아기 많이 안 아프고 저희 크게 안 다치고 한 거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선뜻 손길을 내민 이들을 향한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민분이 집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와서 씻고 가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씻고 와서 이제 큰 도움을 받았죠. 다만 귀국 직후 5살짜리 어린이 한 명이 병원으로 향하는 등 일부 여행객들은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어떤 한 아이가 많이 좀 아픈 것 때문에 구급대원분들이 입국하자마자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를 좀 챙겨서 데려가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발이 묶였던 여행객 3,4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로 돌아온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도 괌 정기 노선 운항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현재 남은 인원도 내일이면 모두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전화 앱만 설치를 하면 누구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즉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앱에서 대출 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 점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안심 전세 앱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서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의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 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들과 합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인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 약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적발한 위반 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 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들입니다.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시행돼 왔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에 소아 환자의 휴일과 야간 진료가 포함되는데 이때 의학적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원진료실에서 의사가 화상 전화를 겁니다.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주세요. 예. 아, 이거 약 더 먹어야 되겠다. 내일 모레요, 어머니. 내일 모레 다시 오세요. 이런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정됩니다. 특정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은 대면 진료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섬과 벽지 환자,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수가와 약국의 조제 비용은 30%를 가산 적용하기로 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같은 시범사업 확정안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업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규정했고,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건보 재정에 부담을 늘린다며 항의해 의료계와 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석 달 동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자,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이제 폐기 수순입니다. 이게 재표결을 하면은 조금 더 그 가결 요건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서 뭐 예정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재의결을 하게 되면 재의결의 요건이 출석 과반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재의결 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의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충분히 예견했었던 이런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이후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얘기 중에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이 부분이 이제 귀에 좀 잘 들리는데요. 자,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지난번에 신경민 의원 출연하셨을 때 제가 묘수는 없겠냐, 해법은 없겠냐 질문을 드렸을 때 없어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은 이미 역사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가장 많은 아마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보다 많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여야 대결 구도와 상관없이 뭐 하여튼 모든 거의 쟁점 법안을 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봐요.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양곡관리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간호법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법은 단순한 진료 체계, 병원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고령화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문제와도 일맥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부득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가지고 다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붙여주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에요. 본인이 속한 정당이 20년 동안 하려고 했던 법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선 기간 동안에 약속을 했고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필요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하고는 이 간호법 제정안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해법은 달라도 여든 야든 지금 입법을 시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계속 여야 또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절충점을 찾는 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이 너무나 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절대 과반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을 상대하는 여당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번 간호법도 그렇고요. 이제 직회부 돼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런 그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에 물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제2요구권을 발동하게 만드는 어떤 정략적 의미가 민주당에게는 더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조차 반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를 담당하는 정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그렇다면 거부권, 제2요구권 걱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느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의미가 뭐냐?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는 당연히 정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왜 집권할 때 안 했느냐? 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절충점을 찾아서 자, 법이 좀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일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 당 내부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액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의혹을 기점으로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민주당 내용이 또 한 번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당내 논쟁 중에 방탄소년단과 그 팬클럽인 아미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아미처럼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뭐 아미가 부글부글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개딸과 절연해야 한다 이런 비명계 주장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개딸은 아미처럼 자연 발생한 팬클럽이기 때문에 절연 요구는 말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 논쟁이에요. 좀 지나친 비유 아닌가요? BTS와 아미와의 관계를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저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아마 당내에도 뭐 양쪽이 다 있을 거예요. 현근택 부원장의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마 친명과 비명이 쫙 갈라져서 지금 저걸 가지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해도 좀 비슷한 비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지금 민주당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BTS와 아미와의 관계를 이재명 대표와 개딸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 심하다. 결국은 이 자생적인 팬클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자생적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팬이라기보다는 뭐 훌리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보면 광적인 팬들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좀 유발하는 그런 분들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자생적인 어떤 그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당에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뭔가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쇄신의총 때 열 때 혁신기구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2주째 뭐 소식이 없습니다. 일단 혁신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월 28일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다수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이 됐고요. 예. 그 뒤에 이은 5월 14일 혁신의총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혁신의총에서는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뭔가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혁신의총에서 혁신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을 시킨다라는 건데요. 열흘이 지난 5월 24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하려고 그랬더니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당 외의 인사를 굳이 모시고 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 하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사실상 한 겁니다.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미 혁신위원회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여의도나 당내에서 들리는 얘기는 혁신위원장을 제한적인 권한을 주고 제안을 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당 외에 물론 없고요. 당 외에 아무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 외에 없고 당 내에도 지금 모실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지금 권한을 어느 정도 주느냐,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2015년에 혁신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혁신위원회인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모시면서 다 주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고요. 결국은 본인이 1월 초에 물러났어요. 4월 달에 2016년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원장한테 당신이 당을 다 뜯어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부정부패가 현안이 아니었고 권력투쟁이 현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대표가 1월 달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비대위를 끌어가지고 비대위를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다 주었습니다. 공천권까지 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부정부패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을 해가느냐라는 것이 현안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이런 혁신위는 당을 뜯어 고쳐야 되는 혁신이거든요. 근데 제한적인 권한만을 주고 와서 혁신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누가 혁신위원장을 선뜻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일 날 결정을 하고 24일 날 당대표가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이 혁신위는 물 건너 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면이 좀 먼저 나갔는데요. 민주당 내 모임이죠.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이 모임을 보니까 뭐 복당한 민영배 의원이라던가 앞서 얘기가 나온 현근택 부원장 등 또 원외 인사들이 좀 참여한 이런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이 요구는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원내와 원외의 갈등이 있는 거죠. 원내와 원외의 갈등을 어떻게 대표가 조정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또 거기다 행동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지금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신 그 민주당 혁신행동뿐만 아니라 친명계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좀 주장하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이제 폐지하면 오히려 강성당원들 목소리가 더 커진다. 이래서 또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윤희석 대변인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당원들이 뭐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그 표의 가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서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당의 경우는 대의원이 있긴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뭐 당대표도 한 표고 일반 책임당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의원제가 있고 그 대의원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하는 표의 가치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하자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소위 그 극렬 지지층 그분들이 입당을 계속 하게 될 경우 그러면 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비명계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친명계에서는 그것을 당내 어떤 민주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한 60대 1 정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던데요. 여기서 비율을 한 20대 1 정도로 조정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또 반면에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통이니까 당원 수가 늘었으니까 오히려 대의원 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저 대의원제는
뭐 1인 1표제로 하는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의원제 때문에 특히 또 돈봉투 사건이 대의원제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예. 대의원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의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은 이 동쪽 지역에 강원도로부터 경상남북도, 부울경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동쪽 지역에서 거의 이 선출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서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쪽 지역의 여론을 당의 모든 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에서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는 났지만 그 사고 때문에 이 제도를 그러면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라는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놓고 뭐가 옳은 것인지, 제도를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딸이라고 그러는 극단적인 이 당원들의 행태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박광원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이 대의원에 센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박광원 의원 쪽으로, 그러니까 비명적으로 확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힘을 빼기 위해서 일단 대의원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친명 쪽의 어떤 강력한 욕구, 예. 요망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건데요. 비율을 근데 좀 조정하자 이 의견. 그건 대의원을 좀 많이 늘리는 방안인데 지금 문제는 혁신이 대의원제에 있지 않습니다. 혁신은 지금 당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라는 큰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요. 갑자기 대의원제를 위로 띄우면서 대의원제를 혁파하는 것이 혁신의 큰 방향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네. 국회의원들의 힘을 빼고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들어낸, 생산해낸 국회의원들의 힘을 전반적으로 훅 빼자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이 속 분위기까지 지금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혁신의 핵심은 대의원제 폐지는 아니다. 좀 주객에 전도됐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태용호 의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나가고 여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요. 원외 인사만 6명이고요. 현역 의원이 1명도 여기에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4등으로 당선이 됐던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재선 3선급 출마가 예상됐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명을 뽑는 가운데 설령 낙선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후보도 많고 하니까 이게 묻힐 수가 있는 건데 단 한 명을 뽑는 보궐선거, 그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간선제를 통해서 하는 선거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감,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지도부에 입성을 했을 경우에 가질 부담감도, 정치적인 부담감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위원 되면 사실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더 강하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고,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공천을 보장받는다 하는 등식이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 일원이 지도부라는 어떤 자격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희생을 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까지 본다면 이 보궐선거에 굳이 출마할 이유를 그분들이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 지도부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신경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민주당의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멀티플 리스크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혼돈 속이잖아요. 예. 민주당의 내일이 지금 매우 불투명합니다. 물론 현재 지도부는 계속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만 안에서 들끓고 있는 것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숫자로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에서 보여주듯이 끓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침묵하는 관망파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런 당원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민주당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도 민주당이 변하면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김기현 체제는 일단 친윤들이 끌고 가는 건데 이 친윤들 몇 사람이 끌고 간다고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 국힘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이 잘한다고 박수 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공천 갈등이 지금 현재도 이미 약간 물기가 좀 온도가 상승 중이고 어느 순간에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이게 아마 비등점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의 얘기는 약간 지나친 대목은 있지만 예. 그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상황과 함께 국힘당 상황도 내일을 짐작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예. 양당의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현재 여러 리스크로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극복하고 나면 자 국민의힘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데요. 글쎄요. 민주당이 비대위 만든다고 저희 당도 비대위를 꼭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논리인데 물론 똑같이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 지도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현 상황과 저희 당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른 예.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3월 8일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여당으로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은 게 2016년 이정현 대표 선출 이후 7년 만이었습니다. 그 지도부를 총선 임박했다고 해서 상대당이 비대위를 꾸렸다고 해서 그걸 없애고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약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예. 비대위가 만약 들어온다 할 경우 당내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 자, 앞서 보여주신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그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6명인데요. 6명 중에서 가장 좀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분이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에요. 뭐 거의 낙점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자, 청년층 그리고 지역 안배 때문입니까? 글쎄요, 이 선거죠. 네. 이것은 뭐 낙점이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뭐 예. 예, 해석을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하시는데 나온다. 예. 예, 어쨌든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전국위원들이 이제 저 6명의 후보를 물론 다 출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선관위에서 네. 이제 적격 심사도 내일까지 하니까. 이제 심사하는 거죠. 예, 심사를 하고 뭔가 컷오프라는 걸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김가람 후보에게 어떤 당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83년생 40대 초반이라는 그런 어떤 연령적인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분이 광주 출생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향하는 전국정당 거기서 기반이 될 수 있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봐야 된다. 이건 선거니까요. 선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 9일 전국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경찰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MBC 기자 자택과 본사 사옥 그리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에 관련되고 정권에 밑보이고 있는 MBC의 구성원이 혐의자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과도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법 집행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 단순한 항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가 사실 근데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좀 보복성 아니냐.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또 무슨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다음 화살은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네, 오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해서 MBC 임모 기자 자택 그리고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자, 신경민 의원님, MBC하고 민주당 반발이 굉장히 거세요. 이게 좀 사연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인사청문 자료가 유튜브 방송사에 유출이 돼가지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을 가가지고 노크를 하고 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이런 보도가 나가고 예.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 자료가 거기에 이제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흘러나갔다는 건데요. 이 인사청문 자료는 사실 굉장히 광범하게 나갑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은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위원이 되고 인사청문 자료를 받게 되면은 이것은 뭐 거의 국회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확 퍼지거든요. 그리고 이 요새는 이 자료를 물론 거기에는 겉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뭐 잘 보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 자료를 특별하게 관리할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 자료는 뭐 굉장히 광범하게 퍼지고 언론에게도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까지 다 지우지 않고 유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뭐 이런 것들, 그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등록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먹칠을 해가지고는 오지만요. 가족관계 거기 보면은 저도 인사청문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그 분을 몇십 년을 알았던 분이 인사청문 대상자로 오는 경우에 저도 처음 듣는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정보가 거기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관련된 사람들 또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에 아주 광범하게 퍼집니다. 이게 특별히 MBC 임모 기자를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일단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이것을 특정을 했다 그러면은 왜 이게 특정이 됐는지를 수사기관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임모 기자가 여기에 결정이 돼 관여가 돼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본사뿐만 아니고 임모 기자의 집까지도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 이 인사청문 이 정보가 집에 뭐 이렇게 은닉이 돼 있고 그럴 만한 정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MBC 본사를 압수수색한다고 이 정보의 경위가 나올 것도 아니에요. 임모 기자로 특정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이 MBC 본사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예정하지 않아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줄 알면서 들어간 거고요. MBC 본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갔다. 네, 그렇죠. 자택이야 뭐 그거야 이제 개인 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요. 또 거기에 설사 MBC 보도국 본사나 이 임 기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이 특정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 정보를 특정하는 것은 저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거기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수사기관도 다 아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자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무소속의 그 김민석 구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한테 자료를 좀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민석 구의원이라는 분이 그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데 그 자료를 준 사람이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이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의혹이고 예.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자료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들이 나온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MBC 임모 기자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맞겠죠. 방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놀라운 것은 MBC에 갈 수 없을 것을 알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MBC는 치외 법권 지역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경찰이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면은 MBC 관계자가 나와서 뭐 노조 관계자겠죠.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타국의 어떤 뭐 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물론 자율성은 보호가 돼야 되겠지만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건물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MBC 기자가 왜 특정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기자라는 직분이 어떠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 부분에서 보호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가진 혐의 사실과 연결을 지어보면 절대로 기자라는 이유로 해서 일반 국민의 경우와 차별돼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영장을 그건 MBC뿐만이 아니고 보도기관의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여기 YTN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정보가 모여 있는 데인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들어와서 다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임 기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왜 임 기자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임 기자인가? 여기서 지금 민주당 인사 A씨, 김민석, 그 강서구 의원 이분은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돼 있는데 네. 원래 국힘당 그 강서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뭐가 이렇게 돌아가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임 기자가 끼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없이 무조건 와가지고 MBC 임 기자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납득이 되질 않는 거죠. 아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쭤야 되겠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MBC 기자였기 때문에 MBC 기자를 지칭해서 꼭 집어서 수사를 하냐는 이유를 밝혀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인을 상대로 당신 압수수색 하겠다는 이유를 수사기관에서 밝혀줘야 합니까? 그런 거 없고 보도기관의 어떤 뭐 편집국이라든지 중요한 부서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 이렇게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집행된 그러니까 적이 근거를 없기 말씀해 때문에 주셔야죠. 아니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됐고 지금까지 보도국 편집국에 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찾아보시면 그럼 바꿔야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분명하게 네. 특정을 해줘야죠. 자, 특정을 해야 되는 의무는 검찰에 있습니다. 예. 법 집행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건 언론의 자유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계속-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셔서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MBC 기자를 봤더니 지난번에 비속어
논란 그 사건의 피고발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 노조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번 수사가 이제 보복성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만 이걸 개인정보 유출을 그냥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특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임기자인가라는 부분은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복이라고 해석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그 날리면이라는 것은 지금 뭐 한미 관계를 저해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기 덮어 씌우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은데 분명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기자한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적 위치가 있는 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엄중함도 있고 이 두 가지 가지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본인의 정보가 누출된 정보 유출 피해자로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란 공적 위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객관적인 어떠한 결과,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누구고 그 수사 대상자가 누구기 때문에 한쪽은 기자고 한쪽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 연루돼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그 MBC 그 모 기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대로라면 뭔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고 뭔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자는 왜 그것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누출되는 데 있어서 연루돼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라. 그럼 또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예. 다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그 국회에서 청문 자료가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유출했느냐 이거를 수사를 하다 보면 혹시 뭐 민주당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에 그 당시에 집중해서 뭔가 정보가 유통된 그 경위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도 거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유출이 단순하게 수많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정보 유출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수사 주체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다.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를 좀 할 텐데 연휴 때 이분 이야기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그 북 콘서트에서 한 얘기인데요.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부산대 조사위 조사 결과 나왔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판결하고는 결을 달리해요. 판결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이 뭘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조국 장관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지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조국 장관도 법을 전공한 분인데 판결문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판결문하고는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1차, 2차 면접이 있는데 1차 면접에서 30명 뽑는데 15등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적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은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2차 면접은 그 30명 중에 1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9등을 하거든요. 조민 씨가. 근데 그것은 전혀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1차 면접이 70점인데 총점이 영어 점수에 배정된 점수는 20점에 불과하고요. 서류 심사가 20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양대 표창장에 관련한 어떤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70점이라는 배점, 30명에서 31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하고 조민 씨 15등으로 된 조민 씨하고의 점수 차이는 70점 중에 1.9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예민한 차이로 된 건데, 그렇다면 동양대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안 줬다는, 또는 영어 실력이 월등해서 1차 면접에서 통과됐다는 조국 전 장관의 얘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한 1심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의 결과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해명을 더 할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조국 장관은. 그렇습니까? 자,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지금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딸 조민 씨도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 출마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총선 출마 가능성 글쎄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총선 출마를 안 하려고 열심히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할 거라고 하려고 보시는 열심히 하는 거고, 이미 지역구도 결정이 거의 된 걸로 보이는데. 어디입니까? 관악이죠. 관악으로 지금 일단 집 주소는 옮겨져 있는 걸로 돼 있고, 집까지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 주소는 옮긴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민주당의 공천과는 별개입니다. 민주당이 누가 공천을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의 내일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지를 지금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조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주기로 결정을 할 그런 공천권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공천을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게 공천권을 한번 긍정적으로 행사해보자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그 총선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세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관악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호남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을 만약에 받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네. 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민주당에는 불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전망과 지금 이 의견에 대한 윤희석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신경민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조기숙 이대 교수의 말처럼 민주당에는 아마 재앙적 결과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가진 그 이미지, 조국 사태, 2019년도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나온 결과는 뭐냐? 숭고한 민주화 투쟁을 쭉 이끌었었던,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주었던 민주당 세력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추악한 기득권에 집착한 집단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큰 전선을 형성해 준 그런 사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기억을 소환하게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2022년 대선까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자, 두 분의 주장처럼 정말 총선에 출마하게 될지 좀 아직 이르지만 오늘 두 분의 의견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고위직 간부뿐만 아니라 4, 5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레부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선관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 3급 A과장 딸의 경력 채용 면접 심사표입니다. 당시 면접관은 모두 4명. 그런데 심사표 4장의 인적사항 필체가 동일하고 점수 또한 우수 넷, 보통 하나로 모두 같습니다. 면접관 가운데 2명은 A과장과 동료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 외에도 4, 5급 직원 자녀들도 특혜 정황이 포착돼 의심 사례는 1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를 열었고 인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입을 연 노태학 위원장은 연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권에서 위원장이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면직안 처리와 함께 특별감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또 자녀들 채용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만큼 수사 일회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관련 비리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레부터 전수실태 조사를 예고하고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노태학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원내 지도부에서 거기에서 더해서 따로 드릴 의견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차무차장 자녀가 채용 계획 단계부터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실이 확보한 충북 선관위의 2018년도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실시 계획 내부 문건에는 송 차장 자녀 송모 씨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 선관위와 이듬해 울산 선관위의 같은 방식 채용 계획 문건에는 응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건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MBC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의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전화와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서울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임 기자의 자리를 확인하고 압수물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습니다. 또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던 경찰에 막아서면서 한때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회사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이 다음 달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체는 서해를 거쳐서 필리핀 근해까지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 이지스함 등을 서해 배치해서 궤적을 추적하고 발사체 잔해물이 낙하할 경우 수거 작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 위성 발사체의 비행구역은 한반도 서쪽을 거쳐 필리핀 근해에 이릅니다. 예고대로라면 서해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의 1단 추진체는 충남 대천항에서 230에서 300km 서쪽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체는 다시 남쪽으로 날다가 제주 서쪽 270에서 330여 킬로미터 공해상에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떨어뜨리고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에서 1000km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체의 낙하 지점이 지난 2012년 발사한 광명성 3호와 2016년 광명성 4호 때보다 더 먼 거리에 설정돼 1, 2단 추진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상 낙하 지점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두산 대국이 최후 승리의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상엄한 선언입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통보한 발사 기간에 이지스함 등을 배치해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고 서해에 잔해가 떨어질 경우 구조함인 광양함과 무인 수중 탐색기 등을 동원해 수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도 강화된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 방지 구상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불법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내일은 다국적 함정이 참여하는 해양 차단 훈련이 진행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확산 방지 구상 PSI. 2009년에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5년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데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고 정찰위성 발사까지 공언한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됐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70여 개국 대표단은 대량 살상무기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동반한 금융활동 등 새로운 비확산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reaten peace and stability. It is cruc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 together to strengthen the global norms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회의에 이어 우리 해군이 제주 동남방 해상공해에서 한미일, 호주 함정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주관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해양 차단 봉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훈련 수역 기상 악화로 일정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미일 호주 다국적 함정 간 해상 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제주 민군 복합항 내에서 승선 검색 절차 등 정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일부 좀 조정되었습니다. PSI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와 훈련이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하마기리함이 어제 우길기와 흡사한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와 논란이 됐었죠. 시민단체는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우길기의 달걀을 투척하는 이 퍼포먼스까지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서로 다르고 또 국제적 관례에 따라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두둔해주는 공꼴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예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방부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당사자인 일본은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자, 반면 여당은 과거 다른 정권 때도 같은 깃발을 단 함정이 국내에 입항했었다며 친일 타령이 지겹지 않느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욕먹을 각오로 말한다며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길기에 대해서는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용인에 온 거를 또 새삼스럽게 북한하고도 지금 뭐 인공기도 허용하는 판에. 한마기리함은 내일 제주 공해 등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 참가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훈련이 취소되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함으로부터 경례를 받는 장면은 명출되지 않게 됐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 속에 국방부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며 논란에 위축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잦은 사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거액 코인 논란을 향한 국민적 비판 등을 고려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데 여야 이견은 없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 주셔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불필요하게 자문위가 공전됨으로써 봐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안을 넘겨받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최대 60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앞당겨 30일 내로 마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많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런 것을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일단 열흘로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자는 여당 제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문위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접수한 뒤 전체 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겠다는 계획인데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될 수도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김 의원을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방탄이라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 합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가 결의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의원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6월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2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줄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에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연관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당대표 경선 당시 경쟁 후보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들은 뒤에 현금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직접 공개한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쟁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송영길 캠프는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하고 이후 이 전 부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다시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 측 입장문을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휴 동안 충남 전북 지역에 5월에 보기 드문 많은 비가 내렸죠.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충남 서천군과 전북 익산시에서는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줄을 지어 큼지막하게 자란 상추들이 생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연휴에 이어진 비에 상추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자그마한 펌프 한 대가 쉴 새 없이 물을 빼고 있지만 고랑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언제쯤이면 모두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확을 고작 며칠 앞뒀던 상추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 모두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민은 갓 심은 상추라도 구해보려 애를 씁니다. 지금 모다를 품고 있는 것은 심은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어린 모라 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이른 5월에 내린 폭우에 수확을 앞둔 고추도 모두 상했습니다. 옮겨 심기 위해 땅에서 키우던 딸기 모종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 8월이면 와갖고 한 번씩 이렇게 쳐나갔는데 올해는 5월 달에 이렇게 다 물이 차서 지금 수확도 한 번도 호두 묻은 것들도 있고. 쏟아진 비를 이기지 못한 밀들은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확을 고작 2주 앞두고 폭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확량이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확기를 얼마 안 두고 익어가야 될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연글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 누우면 연글지를 못해가지고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충남 서천과 전북 익산에서는 농경지 100여 헥타르와 비닐하우스 100여 동이 비 피해를 받습니다. 이외에 충남 금산에서는 무너진 옹벽이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여성이 다쳤고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에서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도심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서대문역과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세종교차로와 시청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종교차로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구간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소통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강제 해산 시도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밤중 아파트 유리창에 쇠구슬 3총을 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의외의 인물이었는데요. 자,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캄캄한 밤,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섭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잠시 뒤 아파트 화단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주변을 살핀 뒤 자리를 잡더니 무언가를 꺼내서 팔을 쭉 뻗습니다.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새총과 쇠구슬이었습니다. 창문에 구멍을 낸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이 남성.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힌 말인데요. 알고 보니 이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기사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남성은 경찰이 CCTV를 들이밀며 추궁한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왜 새총과 쇠구슬을 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쫓으려 새총을 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 사옥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의 삼성 디스플레이 리서치 SDR 공사 현장에서 2층 바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추락했는데 2명은 안전망에 떨어졌지만 20대 근로자 1명은 바닥으로 추락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바닥을 지탱하던 구조물이 내려앉으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대구 동산동에 있는 호텔 승강기가 고장나 탑승객 6명이 고립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부분 이 호텔에 입주한 한방병원 환자였던 탑승객 일부가 호흡 곤란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강기가 고장난 지 20여 분 만에 문을 열고 탑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전단을 여러분들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불법 전단으로 판매되는 의약품들은 거의 다 가짜라서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역산의 화장실. 곳곳에 명함 크기의 전단이 뿌려져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인 비아그라 판매 전단입니다. 이런 게 지금 지하철에 많이 뿌려지고 있나요?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했더니 12분 만에 판매책이 비아그라를 가지고 옵니다. 정품이라고 강조했는데 색도 유독 진하고 포장 형태도 다릅니다. 확인해보니 가짜였습니다. 육안으로 정품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무리 정품이라고 해도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내 불법 의약품 전단 살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불법 의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불법 영업이 워낙 많습니다. 관련 전단을 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경찰이 착륙을 앞둔 비행기에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A씨에 대해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를 다음 달 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일부가 과호흡을 호소했고 비행기의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된 것과 관련해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A씨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200m 상공을 날던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금융사 간 대출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대출 조건들을 비교한 뒤 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영업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옮길 수 있는 대출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갈아타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지요? 네, 일단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이쪽 화면에 해당 업무가 표시가 돼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갈아탄다는 그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조금 쉬운데 금리가 낮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활성화로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분석한 뒤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예금 금리가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1%로 0.16%포인트 내려 5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연 3.43%로 한 달 새 0.13%포인트 낮아져 7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다 은행의 자진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278개 평가 대상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63%인 176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또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 비율은 2016년 보조금 연장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올해 들어 줄곧 적자였습니다. 효자 상품이던 반도체 수출 성적이 신통치 않은 탓입니다. 올해 4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봤더니 13.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6년 이후 줄곧 15%를 넘어섰던 비중이 무너진 겁니다.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데 각 품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따져봤더니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건 코로나 이후 비대면 IT 제품 수요가 줄어든 경기 변동 탓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패권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제재 파장 속에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이슈도 결국은 어떤 정치적 판단보다는 결국은 비용, 경제적, 또 상업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을까. 결국 미중 대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가입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 보험 보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 과다 경쟁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 역시 자기 부담금 부과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업계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노년층을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 시장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식사와 청소, 빨래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인기가 높아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81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노인 복지주택, 이른바 실버주택입니다. 식사와 청소, 빨래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지 내에는 사우나와 골프 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며 입주민의 건강도 일일이 챙겨줍니다. 보증금은 최저 6억 원에서 최고 22억 원까지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맞먹고 식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한 월세는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청약에서 평균 19대 1, 최고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산의 한 실버주택도 574세대 공급에 2만여 명이 몰려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근처에 500여 가구가 들어설 실버주택은 오피스텔과 함께 1,300여 가구로 구성돼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외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1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각각 보증금 5억 5천과 6억 8천만 원에 월세는 190만 원과 250만 원으로 도심형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젊고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하이엔드 리조트형 실버타운입니다. 강남에서 2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백운호수, 발화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고급형 실버주택에 들어가려면 5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대기 시간이 평균 4년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노인 인구는 190만 명이나 늘었지만 실버주택 공급은 3천 가구에 불과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버주택은 부동산 침체기에 건설업계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무인 공격기 드론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임박을 시사한 직후에 일어난 탓에 확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 아파트. 군데군데 벽면이 부서졌고 창문도 깨져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드론 20, 30대가 날아왔지만 대부분 방공망에 걸려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눈에 띌 만한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Следовател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асследуют факты пад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на здания в Моск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БПЛА в нескольких зданиях есть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повреждения. 러시아가 사흘에 걸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공격하는 사이 러시아 심장부를 노린 것입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로스토프주에 이은 러시아 본토 공습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반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뒤 일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Це те, що максимально важливо. Терміни щодо того, як ми будемо рухатись. Будемо. Рішення ухвалені. 모스크바 드론 공격이 누구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나 친우크라이나 민병대 또는 총동원령을 위한 러시아 자작극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타이완의 유시쿤 입법원장이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중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유시쿤 입법원장은 어제 입법원을 방문한 이은호 한국 대표부 대표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간의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하지만 이 커플이 각각 100만 엔, 우리 돈 950만 원씩을 요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에서는 조금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8도, 광주 28도로 기온이 낮았던 남부 내륙도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남해안에 내리는 비도 새벽 중에 모두 그치겠고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맑아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다른 지역은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